안녕하세요. 서영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서를 먼저 본다면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정의, 두 번째로 학교폭력의 유형, 세 번째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을 때 진행 과정, 네 번째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섯 번째 심의시 어떻게 해야 될까, 여섯 번째 맺은 말 순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정의예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정보,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요.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친구에게 XX 놈이라고 하였을 때 이 말을 들은 학생이 언어폭력을 이유로 신고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2021년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에서 발간된 2021년 개정판으로 준비하였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료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 블로그에다도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에요. 학교폭력의 유형은 큰 틀에서 보면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기니까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신체폭력에는 강금, 상해, 약취, 유인이 해당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려울 수 있는 내용으로는 약취, 약취 같은 경우는 강제로 일정 장소로 데려가는 일인데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 등이 수반된다면 약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해당될 수 있고요. 사이버 폭력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나 욕설을 인터넷에 올리고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 SNS 등에 공개하는 일이 되고요. 특정 매체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로서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옷, 문구류 등을 빌리고 되돌려주지 않고 돈을 걷어오라고 하거나 일부러 물품을 훼손하는 것 또한 금품갈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폭행, 협박으로 성행위, 유사성행위, 성기내 이물질 삽입과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 말과 행동 포함하고요. 이로 인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강요는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는 구체적 예시 또한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을 때 진행 과정입니다. 내가 혹은 나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신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사건을 접수하거나 알게 된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 조치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고요. 사안 조사,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목격자 진술 확인 및
보호자 면담 등으로 사건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때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세 번째로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진행합니다. 전담기구에서는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제1항에 따라 첫 번째로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됐을 때, 세 번째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 네 번째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이때에는 학교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 해당되거나 이제 피해 학생 혹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되어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올려준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참고인을 대상으로 모월, 모일, 모시에 심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석 요청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에게 심의 예정임을 알리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해당 일자, 해당 시간에 도착 시에 위원장에 의한 성원을 알리고 안건을 산정하면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들의 제척 기피 사유 확인과 이상이 없을 때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입장, 신분 확인을 거치고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위원들과 학생 및 보호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까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할 말에 대해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이상이 없으면 그 보호자하고 피해 학생은 귀가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입장하면 신분 확인을 거치고 사실 확인 및 의견 청취, 위원들과 학생 및 보호자와의 질의 응답이 진행됩니다. 의견 청취가 끝나면 당연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에 대해서 청취하게 되어 있고요. 청취가 끝나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간사에 의해서 설명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인 진술 청취하고 참고인을 귀가시키면 이때부터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의가 끝나면 본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긴급조치 보고 및 추인, 피해 학생 보호조치, 기본 판단요소 심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심의해서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병과 조치 여부 심의로서 2호, 5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가적 판단 요소로서 장애, 태도, 미래를 생각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게 되고요. 가해 학생 선도 조치, 심의, 의결 또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특별 교육이 부여되거나 기타 기한에 대한 심의 의결 또한 같이 진행이 되고 이에 대한 심의까지도 끝났다. 위원회의 심의는 종료가 되는 거고요. 위원들도 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시 다섯 번째로 제가 심의 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좀 했는데요. 자신 혹은 자녀가 가해 학생일 시 부모님이나 자녀가 택할 수 있는 태도는 총 3가지에 해당됩니다.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정하고 완벽히 인정하는 총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때린 게 없거나 괴롭힌 게 없거나 갈취한 게 없거나 욕설한 게 없거나 강요한 게 없거나 만진 게 없거나 등 실제 위에서 설명드린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내 자식이 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내 자녀라서 냉정하게 보시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자녀가 거꾸로 그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과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의위원들 자체가 기본적인 법적 지식들이 없다면 이 심의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수박 겉핥기로 법적 지식을 강조하거나 주장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간혹 계시는데, 보고서를 보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주장의 진실성이 있는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식 강조나 주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인정하는 상태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또한 이제 이 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럼 왜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심의할 때 이게 학교폭력이냐 학교폭력이 아니냐에 대해서 추인하고 결정하게 돼 있으므로, 만약에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은 하셔야겠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게 명백한데 무조건적인 부정을 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 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취해야 할지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해 학생은 100% 자신의 피해를 기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100%보다 을에 있었던 일이라면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의외로 많고요. 자신이 피해 학생이 아니라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하실 부분은 깔끔히 인정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가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자기 반성과 성장이고 안정입니다. 심의 중에 자녀가 말을 잘 못한다고 자녀를 책망하거나 나무라고 계신 부모님들도 보았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피해 학생과 자녀의 주장이 다를 때 나는 자녀를 믿는다, 그러나 자녀의 잘못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이는 우리 아이의 잘못일 수 있고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잘못이며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보여주신다면 심의위원들도 사람이기에 부모님의 진심을 믿어주실 겁니다. 또한 자녀는 내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맞구나를 느끼게 될 수 있으니 꼭 지금 제가 조언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자녀 앞에서 발언하실 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 및 맺은 말인데요. 끝으로 이제 저한테 네가 뭔데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 현재 이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촉으로 위촉돼서 심의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를 보며 현장에서 느끼는 바가 많아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학교폭력 1에서 3호 조치 시에는 조치사항의 기록이 유보됩니다. 한 번은 봐준다는 얘기고요.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학교에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제1호에서 3호 그리고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에서 6호 8호 조치 시에는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행동 변화도 당연히 참고되고요. 제9호 조치가 아니라면 졸업 후 2년 후가 지나 있다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조건적인 감싸기보다 스스로 그 풍파를 겪고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 나침반과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내용과 조언을 흘려듣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및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